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한때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제가 왜 광화문 집회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집회에 제가 참석을 하면서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자이고요. 대학에서 교문 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저의 채널에 이전에 영상들을 훑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치색을 드러내고 정치색을 띠고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요. 사실 민주당 권리당원이 되기 전까지 이제 그 전까지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 구성원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 일을 똑바로 잘해서 내 일에서 성과를 내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제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라는 생각과 믿음으로 이제 그런 저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동안 전혀 사실은 저는 다른 일에 크게 관심을 가져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로지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실력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아이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이제 오로지 이게 저의 관심사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제가 처음으로 정치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던 거는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제 책의 제목이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잖아요. 제가 그 책을 그런 관점으로 쓸 수 있었던 건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학원 운영을 하면서는 특히 그런 마음이 더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가르치는 저의 아이들이 정말 내 새끼 같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갖는 그 마음, 내 새끼들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새끼들이 사는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 믿음을 저도 사실은 똑같이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원 운영을 하던 중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 세월호가 침몰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 이제 그 후로 왜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을 구할 수 없었는가, 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충분히 구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들이 다 구조가 되지 못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문, 의혹,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신과 거기에 대한 불만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들이 사실은 맞물렸겠죠. 그러면서 당시에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그런 대규모 집회가 진행이 됐죠. 그리고 사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 아이들이 그런 일을 겪었다는데 굉장히 저 역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떤 사회적인 움직임에 함께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내 역할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저는 사실 정치라는 거에 관심을 가져본 거예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수집했고, 당시 저는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이 사회를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가는데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때 당시에 저도 그런 대국민적인 움직임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죠.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서 저는 이제 됐다. 이제 됐고 내가 정말 기대하는 더 좋은 세상,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세상이 이제 시작되나 보다라고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방송을 본다거나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는 역할을 했죠. 이게 어떤 거였냐면, 사실 누군가한테 우리가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는 건 생각보다 큰 의미를 가지거든요. 일단은 내가 누군가를 경제적으로 서포트한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내가 신뢰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해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당시의 권리당원으로 후원을 시작했고, 그리고 다시 저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저의 학원업을 열심히 운영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정권이 바뀌기 전과 정권이 바뀐 후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만 자리에서 물러나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저의 그 이후의 삶은 사실 더 나아지거나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감으로 한참 동안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자로 후원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들과 맞지 않다라는 거를 깨닫고 어느 순간 이제 민주당에서 제가 탈당을 했는데 중요한 건 정기 후원은 은행을 계좌이체를 제가 끊어야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종료를 안 하는 바람에 탈당은 했는데 그 후로도 아무튼 돈이 계속 나갔습니다. 이제 그 후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 무관심자로 돌아서서 나 한 사람이 정치에 관심 갖고 참여한다고 제대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없구나. 그냥 내가 참여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면 그냥 내일이나 똑바로 하자. 내일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후로는 사실 저는 정치적인 무관심자로 돌아섰던 거죠. 근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요구하던 당시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정말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러 가지 어떤 의혹들이 있었죠.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해서 공식 자리에 공식 석상에 얼굴을 드러내기 전까지 몇 시간 동안 공백 동안 대통령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정말 많은 의혹이 있었고, 그때 정말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 제가 아까 그런 정권이 바뀌던 시기에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시에 제가 끼고 살던 좌파 방송, 그러니까 나는 꼼수다라든지 JTBC 뉴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김어준 씨가 그 후에는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진행자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어쨌건 굉장히 좌편향된 방송을 들으면서 저는 그쪽에 대해서만 제가 정보를 쌓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상황을 골고루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저에겐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는 정보를 취했고, 사실 저는 제가 얻는 정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제가 듣고 믿었던, 신뢰했던 상당히 많은 정보들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그때 어떤 그런 공식적인 방송에서 이것이 진실이다, 팩트체크다라고 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면 뭔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시게 된 후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있으셨고, 그 후로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가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 나름대로 사실은 정보를 하나하나 파악하시면서 이제 판단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근데 제가 당시에 들었던 그런 매체들에서 그때 사실 너무 죄송한데 그런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이제 그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혐의들이 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위해서 싸웠던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롱의 발언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정말 흔하게 가장 많이 하는 말로는 돈봉투 받고 나왔다, 봉투를 받고 나왔다. 어르신들이 자기들 푼돈 벌려고 돈 봉투를 받고 나왔다는 얘기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 단가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르신이 나오면 얼마, 뭐를 끌고 나오면 얼마, 이런 식으로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되게 조잡한 어떤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마치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어쨌건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그러니까 그런 좌편향된 사고로 저도 당시에 그때 상황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저희 집에는 직접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가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의혹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주장하는 그런 운동에 수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구속되고 나서부터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거의 7년 이상, 지금 8년 가까운 이제 그 시간 동안을 계속해서 무엇이 진실이고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던 분이 저희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전혀. 굉장히 아버지께서 뭔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귀를 닫고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제가 갖고 있던 나의 세계관, 내가 갖고 있던 나의 믿음 체계가 틀렸다는 건 알지만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무언가 사고를 바꾼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령 이제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해외에 있었어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는 중이었고, 세미나를 참석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카페테리아 내려가서 이제 해외에서 온 친구들하고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네 나라 괜찮아? 왜? 그랬더니 너네 나라에 뭐 그런 계엄령이라는 게 있었다. 너네 나라가 괜찮은지. 근데 사실은 그 질문 자체도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이미 오전에 우리가 식당에서 그 친구들과 제가 만났을 당시에는 비상계엄이 내려졌던 시간은 사실 2시간 남짓이었고 이미 모든 상황이 종료된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어쨌건 너네 나라 이제 국민들이 안전한지, 그리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떡하냐, 너네 나라 경제 개박살이던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모두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저는 정치적 무관심자로 돌아섰고 아버지가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긴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제가 귀를 열고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저도 좀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상황을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주면서, 왜냐면 당시에 상황을 잘 모르는 제가 판단하기에 대통령이 가져가게 될 리스크는 너무 큰데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사실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이런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뭘까? 사실 궁금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던 건 There might be some reasons. 이유가 있을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이제 답변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귀국한 첫날 저희 멘토님을 만났어요. 멘토님께서 본인이 며칠 동안 해외 나가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무리수를 줄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그때부터 제가 스스로 좀 의혹이 드는 그때 어떤 들었던 의혹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라는 의혹 때문에 사실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 그리고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공유해 주신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보니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건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어떤 알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겠다라는 저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그런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 대통령의 대국민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듣고 하나하나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황들, 정말 국회에서 정말 그렇게 대통령의 어떤 정상적인 업무 수행 자체를 불가능할 정도로 대통령의, 사실은 이 돈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누군가한테 나는 당신을 지지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지하고 정말 그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고 싶고 내가 어떤 정책에 힘을 보태고 싶다면 예산이라는 게 편성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사랑만 갖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사랑만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현실에 부딪혀 보면 이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아무리 단단한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어떤 국가를 운영하는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이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줬고 그것들이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니까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매우 납득이 되었어요. 그리고 플러스 국회에서 대통령을 이제 내란을 일으켰다라는 혐의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탄핵을 진행을 했죠. 근데 탄핵에 대해서 그 쓴 그런 어떤 소장 같은 그런 걸 보니까 거기 써 있는 내용이 무속인에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런 안전과 행복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마치 대통령의 어떤 책임과 잘못인 것처럼 그 몰아가는 그 프레임, 사실 그 프레임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할 때 어떤 대통령에 대한 불신과 불만,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사람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인정하지만,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 프레임 자체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와 굉장히 저는 흡사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과연 이것이 정말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판단 하에 이 사람들이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이 뭔가 자신들이 옹호하고 싶거나 자신들이 지지하고 싶은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사실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말에 광화문 측 광장에 나가게 됐습니다. 사실 그 선택도 저에게는 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뭔가 자기가 틀렸는데 대차게 틀린 거예요. 대차게 틀렸는데 내가 대차게 틀렸는데 그걸 인정하고 뒤집고 나가서 다시 내가 반대편의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 굉장히 용기를 요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탄핵에 찬성하는 어떤 분들은 마치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게 뭔가 문화 이벤트이거나 어떤 시대의 유행이거나, 아니면 단순히 내가 어떤 하나의 뭔가 약간 이런 데 참석하는 게 쿨한 거지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깊은 판단이 없이 참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반대편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안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민주당과 어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 그 편에서 집회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자기의 집회 참석의 인증을 마치 자랑인 것처럼 SNS에 올렸다가, 한 유튜버 분께서 미국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 하나 빠졌네요.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는 그런 그 내용에 보면은 중국과 북한을 우리 정부가 이제 적대시한다라는 내용을 적어놨는데, 사실 북한이 북한의 이익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득을 우선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마치 중국과 어떤 북한과 그런 나라의 관계들을 적대시했다라는 것이 마치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걸 문제 삼아서 거기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의견을 냈는데, 사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정책과 펼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정치의 방향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이득과 안정과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선택해야 되는 저는 올바른 의사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걸 보고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광화문에 참석을 했고, 그 몇 년간에 내가 대차게 틀렸고, 그동안 내가 어떤 한쪽에 굉장히 편향된 사고로 바라봤다. 근데 제가 사실 광화문 광장에 다시 용기를 내서 반대편에서 나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사실 저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특정 정당, 민주당이다,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다, 이런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정치 행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이게 지금 프리 스피치잖아요.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마음껏 꺼내서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런 내 생각을 꺼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고, 저는 이런 자유라는 걸 지키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이런 자유를 우리는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마땅히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과거에
불과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남짓 조금 더한 시기에 혹시 여러분 아세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요 신분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재수가 없어서 한 100년, 1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누군가는 지금 저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공원을 산책하면서 지금 오늘 눈이 와서 날씨가 되게 춥고 미끄러운데 어쨌거나 이렇게 제가 지금 자유롭게 제가 원하는 무언가를 발언하고 제가 믿는 무언가를 발언하고 이렇게 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100여 년 전에만 100여 년, 150여 년 전에만 태어났어도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마디로 의무는 있지만 권리는 없는 그런 노예나 그런 되게 신분으로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정말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금 우리가 이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Freedom is never free. 자유는 절대로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free와 free가 이 두 가지 단어 의미가 있잖아요. free가 자유로운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공짜라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목숨 걸고 싸운 결과로 얻어낸 쟁취해낸 것이지 절대 우리가 이것을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광화문 광장의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된 거는 브라운드씨라는 한 유튜버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보와 생명과 자유와 주권과 이런 것에 관련된 우리의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생존에 관련된 문제지 이거는 정치적으로 네가 지금 좌파냐 우파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에 격하게 동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해서 무엇 하나를 바꾼다고 해서요 한 번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한테 지금 다 투표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찍은 어떤 대통령, 내가 찍은 어떤 정치인, 내가 찍은 정당이 과연 그들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그들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이 감시해야 할 의무와 지지하고 협력해야 될 의무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투표권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그분들한테 모든 걸 믿고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귀찮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죠. 저 역시도 과거 한참 동안을 그렇게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마치 이 나라의 정치는 나와 상관없다는 듯이 무심한 무관심자 중도라는 입장으로 살아왔는데 이 중도라는 입장이 여러분 가장 나빠요. 내가 정말 이걸 끝까지 파서 내가 옳다라고 믿으면 찬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과 어떤 내가 갖고 있던 정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내 믿음과 정보 체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거나 이 나라는 누구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의 나라도 아니고요. 국회의원 나라 민주당의 나라도 아닙니다. 이 나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들이 이 국가의 주인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왜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고 자 이제 참석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끔 요즘에도 제 유튜브에 와서요 뭐 사람들이 돈 봉투를 받고 나갔다 뭐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뭐 다 어르신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에 대해서 솔직히 그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 사람들 그런 비상식적인 댓글 다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전에 민주당에서 막 주장했던 내용들 중에서 너무 충격적이지만 상당 부분 그들이 주장했던 게 사실은 그들이 하고 있는 행위였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상식적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저는 이게 본인의 의지에 반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그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고용되어서 그런 악의적인 댓글을 달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거기 나가서 저는 현장에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물론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점점 회의를 거듭할수록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030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청년들이 지난번에 경찰이 이제 영장을 뭐 집행하겠다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관저 앞에서 사흘 나흘 12월 31일부터 정말 오늘 어제까지 밤을 새면서 며칠 동안 정말 스스로 자발적인 교대조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그 관저 앞을 지키는 모습, 사실은 너무너무 감동이었고요. 그 집회에 참석하시는 어른들은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 여쭤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나는 그렇게 정치에 원래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걸 해서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무리수를 뒀지? 그리고 그 시점을 계기로 하나하나 본인들이 스스로 팩트체크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방송 매체에서 들려주는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이 판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다양한 유튜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근데 어른들이 그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어른들이 판단력이 나쁘거나 어른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른들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확인하고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아니면 다른 분들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다가 이제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내가 주장했던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심지어 대부분 자녀들과 반대의 방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의와 어떤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그런 현장에 나와서 외롭게 싸우셨는데,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자녀들과 어떻게 보면 그 세임 페이지에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부분 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전까지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방송이라든지, 그러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뭐 JTBC라든지 KBS라든지 MBC라든지 이런 방송에서는 절대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 방송에서 보여주지 않지만, 현장에 나가서 제가 봐본 바로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이게 인파를 몇 명이라고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뭐 진짜 수십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방송, 공중파에서는 그런 거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 중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계엄령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왜 저렇게까지라는 비상식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그 하나의 사건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그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관심을 갖고 보다가 이대로는 나라가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지켜진 나라인데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에 우리나라 내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나오신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도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떤 정보에 대한 습득력도 빠르고 뭔가 그런 정보를 취합하는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지 않아도 대통령께서 그때 계엄에 대해서 왜 그런 계엄이라는 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그분들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가 정보를 확인하면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나가서 우리나라와 대통령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현재 내가 정치적인 성향 아니면 내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 이런 거는 잠시 내려놓고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그 진실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마디로 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미 선호하는 마음을 가진 그 편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 이쪽에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대통령이 정상적인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행정 업무들을 할 수 있도록 과연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아까 그 얘기 다 말았는데 돈을 보면 제일 정확해요. 돈. 여기서 내가 예산을 지원했는지 예산을 끊어냈는지, 예산을 끊어냈다는 건 그 정책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근데 말로는 그 정책을 내가 지원한다, 그런 것들을 내가 협력하겠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끊어낸다는 건요, 이건 일을 못하게 그냥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그냥 가장 간단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객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박스 밖에 나와서 대통령이 왜 그런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탄핵에 대해서 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지 그런 내용들도 볼 수 있거든요. 내란 수계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내란이란 단어를 빼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런 대통령 탄핵을 하려고 했을 때 1차 투표에서는 그게 사실 연결되지 않았죠. 근데 무언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조치를 취해서 다시 한번 어떤 조치가 있었고, 근데 그렇게 따지면 그 내란이라는 말을 뺀다면 어떻게 보면 탄핵에 대한 주장 자체가 사실은 무의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우리와 유불리가 연결될 때마다 상황을 바꿔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이 봐서는 과연 일관성이 있고 과연 신뢰할 만한 행동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박스 밖에 나와서 대한민국의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안전과 우리의 어떤 자유와 우리의 어떤 안보와 이런 것들과 과연 그들이 같은 방향으로 일맥상통하게 가고 있는지,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추운 날씨에 어제도 나갔다 왔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 있다가 이른 시간에 집회가 종료됐어요. 그리고 이제 주최 측에서 지금 대통령 관저 측에서 이제 민노총이 관저를 찾아와서 관저 쪽으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폭력적인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해 달라고 해서 그 광장에 있던 정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지하철을 타고 한강진역으로 이동을 해서, 여러분 정말 무슨 정말 민족의 대이동도 아닌데 사실 그런 장면 자체가 엄청난,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그런데 함께 모두가 이제 그 한강진역 쪽으로 이동해서 관저 앞에서 다시 이제 대통령을 우리가 탄핵에 반대하고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런 이제 집회를 계속 이어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보도만 보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해외에서 하는 언론들도 함께 보시면서 현재 상황을, 과연 해외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특히 이제 미국 국방부와 관련해서 연결된 그 뉴스 매체를 보니까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이제 그 방송에서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는지, 민주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를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의 이 상황이 어떤 헌법과 그런 질서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박스 밖에 나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제가 투표권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 의회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국민으로서 내가 더 우리나라 정부에 어떻게 내가 더 가치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 광장에 나가서 함께 애쓰시는 우리 모든 2030 젊은 분들,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모든 걸 헌신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전 세대가 연합해서 더 강력하고 더 살기 좋은, 더 미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성장되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직 민주당원이었던 제가 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참석해서 제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